이번 시간에는 건설공사 안전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건설공사 안전의 개요에서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건설공사 재해 분석입니다. 우리가 이 건설공사는 여러 공정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많은 재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재해의 근본 원인, 건설공사 재해의 근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이런 재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공사 재해의 근본 원인은 작업 환경이라든지 작업 자체의 위험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이 우리가 불량하다든지 또는 정리정돈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또는 작업 자체들이 고소 작업이 많다 보니까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사 설계대로의 불이행, 즉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공사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설계 변경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및 하도급 업체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거의 대부분 우리가 도급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도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청에서 하도업체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재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의 대부분 건설 현장에는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다 보니까 고용의 불안정이라든지 이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안전 의식이 부족하다. 고용의 불안정, 일용직이다 보니까 이 안전 의식이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데 일용직이다 보니까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신공법, 신기술, 신공법이나 신기술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공법, 신기술에 따른 안전기법 인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의 원인에 의해서 건설공사를 할 때는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건설공사 시 재해가 발생되면 집중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원인을 봤다면 이와 같은 원인을 제거하는 게 우리가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건설재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재해 방지 대책에는 첫째, 적정한 시공업자를 선정해라. 이 말은 요즘 모든 건설공사 우리가 도급은 저가 입찰입니다. 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적정하지 못한
경쟁력이 없는 시공업자가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안전의식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정한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공사 설계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공사 설계 이행 및 하도급 업체 관리 소홀에 의해서 재해가 일어난다 그랬으므로 하도급 업체의 철저한 안전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공사기간이라든지 또는 공정의 적정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공기를 단축하려고 하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공기 또는 공정이 적정했을 때는 재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설계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 참여자의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이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안전의식이 향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전보건관리비라는 게 있는데요. 모든 공사에서는 그래서 안전보건경비의 적정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설정해서 그 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안전관리, 보건관리하는 데만 돈을 사용한다면 재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집안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중에 재해 원인 중에 하나가 토사붕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붕괴라든지 공사 중에 붕괴재 또는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집안 때문에 일어나는 원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사를 하기 전에는 공사 집안이 어떤 상태의 집안인지를 파악하고 헐거의 진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적정한 공법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집안 조사 방법에는 제일 먼저 시험 파기가 있습니다. 이 시험 파기는 간략하게 생각하면 우물을 파듯이 파보아서 헐거의 성질이라든지 용수량 등을 조사하는 방법인데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름 60에서 90cm, 그 다음 깊이 2 내지 3m 정도로 우물을 파듯이 파보아 헐거의 성질 및 용수량 조사하는 방법이 시험 파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퍼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퍼보기라는 것은 철봉에 의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철봉을 쉽게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나면 철봉을 사람의 손으로 집안에 꽂아서 손에 느껴지는 감촉에 의해서 흙이 단단하냐 연하나 정도를 판단하는 시험인데 이 지퍼보기도 간략하게 지름 25에서 32mm
미트를 사람의 힘으로 집안에 꽂아 내려서 손에 전달되는 촉감으로 집안의 단단하냐 연하냐 정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경련 상태 또는 진해력 등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 시험에 의해서 집안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숙련을 요한 자만 할 수 있다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낮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우리가 집안 조사 방법이다 정도 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보링이 있습니다. 자, 이 보링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게 기계식 보링과 인력식 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계식 보링. 기계식 보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방법 세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충격식 보링. 이 충격식 보링이라는 것은 집안에 충격을 줘서 부셔진 흙을 퍼 올려서 판단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굳은 집안에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이거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단단한 집안이다. 두 번째는 60에서 70cm 정도로 움직여 구멍 밑에 낙하 충격을 주어 파쇄된 흙을 퍼내어 지층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이 우리가 충격식이다. 그래서 충격식은 낙하 충격을 주어 파쇄된 흙을 퍼내서 지층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세식 보링이 있습니다. 수세식 보링. 말 그대로 수세, 물을 이용해서 흙을 씻어내서 침전통에 침전된 걸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세식 보링 같은 경우는 물을 뿜게 함으로써 토사를 씻어 올려 지상의 침전통에 침전시켜 지층 상태 판단. 그럼 물로 씻어 올리기 위해서는 단단한 집안은 안 씻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연질 집안에 주로 씁니다.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지층이 있다면 외관을 꼽습니다. 그 다음에 내관을 꼽아서 이 내관 속에 압축기를 기동해서 물을 뿜으면 요 벽 사이로 물이 나오면
침전통에 가라앉힙니다. 그러면 물은 위에 뜰 거고 흙이 집안에 가라앉으면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인데, 단점이 뭐냐면 어떤 높이에서 어떤 집안이 쉽게 올라왔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또 단점도 있다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계식 보링의 마지막으로 회전식 보링이 있습니다. 이 회전식 보링은 정확성이 높다, 이거 정도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인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정확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깊은 지층 집안 조사하는 데 씁니다. 깊은 집안 조사에 쓴다. 조사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회전식, 비트를 회전시켜서 구멍을 파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40에서 50 rpm 회전 속도입니다. 그래서 5억의 회전 속도가 이 정도로 회전시켜서 흙을 지상으로 퍼내 지층 상태 판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인력식 보링이 있습니다. 인력식 보링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오거 보링이 있습니다. 오거 보링. 오거 보링 나오면 인력식 보링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요. 흙이 사질토, 모래 집안이라는 거죠. 사질토인 경우는 3에서 4m. 그 다음 일반 지층에서는 10m 정도 깊이로 파 들어가면서 토사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오거라는 것은 이런 손잡이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하면 드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때려박고 사람의 인력으로 돌리면서 땅 속에 박으면 요 부피만큼의 흙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시험을 오거 보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토질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흙은 집안은 건설안전기술에서 얘기할 때는 사질 집안이나 점토 집안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토질 시험에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첫째로 토질 시험 방법에는 표준 관입 시험이 있습니다. 표준 스탠다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관입 페네트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시험 테스트. 그래서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관입 시험이라는 것은 정의 정도도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표준 관입 시험은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무게 63.5kg의 추를 76cm 높이에서, 그래서 이 무게하고요 높이는 정확하게 수치를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76cm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켜
관이 깊이 30cm에 해당하는 매입에 필요한 타격 횟수 N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집안이 이렇게 있는데 추를 76cm 높이에서 63.5kg의 추를 낙하시키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또 올려서 내려서 요 관이 깊이가 30cm 될 때까지의 타격 횟수를 측정하면 집안의 단단하냐 또는 집안이 연하냐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 간입 시험은 사질 집안에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점토 집안에도 쓸 수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주로 사질 집안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질 집안에 주로 사용하는 토질 시험 방법이다라고 알고 요 N 값에 따라서 헐걸 판단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N 값이 4 이하라는 말은 4번보다도 적은 수치에서 30cm까지 도달했다라는 말은 연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4 이하일 때는 매우 집안이 느슨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 4초가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4에서 10까지는 느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 10에서 30까지는 중간 정도다. 그 다음 30에서 50까지는 치밀하다. 그 다음 50초가 되면 매우 치밀하다. 이 말은요, 이렇게 갈수록 다짐의 정도가 크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집안을 아주 잘 다져 놓을수록 집안이 튼튼하니까 30cm 관이 될 때까지의 타격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사질 집안에 주로 쓰지만 점토 집안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베인 테스트가 있습니다. 베인 시험이라 하는데 이 베인 테스트는 깊이 10m 미만의 연약성 점토 집안에 주로 사용합니다. 점토 집안. 제일 중요한 게 주로 점토 집안에 쓰는 토질 시험 방법은 베인 테스트. 그 다음 사질 집안에 사용하는 토질 시험 방법은 표준 간입 시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베인 테스트는 헐거의 전단 강도를 측정합니다. 전단 강도를 측정한다. 헐거의 전단 강도를 측정한다라는 말은 점토 집안은 점착력이 큽니다. 마찰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전단 강도를 측정한다라는 말은 점착력을 측정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도 됩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평판 제하 시험이 있습니다. 이 평판 제하 시험은 집안이 있고 우리가 굴착을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기초를 설치한다 그러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이 평판 제하 시험은 예상 기초
저면에서 실시합니다. 즉 집안면에서 실시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평판을 깔고 하중을 가해서 이 집안의 침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평판 제하 시험은 예상 기초 저면에서 실시한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고요. 평판 제하 시험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기초 집안의 지지력과 집안 개수 또는 노상 및 집안 개수를 구하기 위해 행함. 요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평판 제하 시험은 반드시 집안의 지지력에 관계되는 시험 방법이고 꼭 기억해 놔줘야 될 게 예상 기초 저면에서 실시한다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질 시험의 결과로 집안별 허용 응력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경함반. 우리가 경함이라는 것은 단단한 돌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이 경함반에는 화강암, 편암, 안산암 등의 화성암의 암반인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허용 응력도 값인데 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도 하고요. 반면에 단기 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도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경함반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도는 400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톤 퍼 미터 제곱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기 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도는 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도의 2배입니다. 그래서 800톤 퍼 미터 제곱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단기 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도는 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도 곱하기 2배다.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도 값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연암반 같은 경우에는 연암은 편암, 판암 등 수성암의 암반. 그래서 수성암의 암반은 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도는 200입니다. 두 번째 혈암, 표반암, 혈암이나 표반암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그래서 연암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자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갈은 30입니다. 그 다음 자갈과 모래 섞인 집안 두 개가 섞이면 우리가 20이고요. 그 다음 모래와 점토가 섞여 있다면 15. 그 다음 모래 섞인 점토입니다. 이거는 모래 섞인 점토, 모래가 섞여 있는 그래서 섞인 점토라 그러고요. 그 다음 모래나 또는 점토 이렇게 할 때는 10입니다. 이 값은 2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안별 허용 응력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